네, 기쁨의 교회라고 합동측 교단인데요. 그 교회의 합동 목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예술대학에서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 논문 썼던 그 논문이 리트 퍼라크에서 그 퍼블릭 시얼로지 인 코리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칼빈 신학에서 공동신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쓴 논문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것은 건강도시를 위한 공동신학적 기여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제 공동신학이 어떻게 이 건강도시의 시행,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금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행되어야 될 텐데 시행될 때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여하는 그 정당성이 시간당 1분에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빨리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PT에서 보듯이 건강도시를 위한 공동신학적 기여라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샬롬시티 건강도시의 시행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은 무엇이고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도시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마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다른 분들도 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잠깐 한번 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도시에 대한 논의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평균 83.3세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수,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건강한 삶은 개인의 노력과 함께,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도시 환경도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 환경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편성해가고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도시를 친환경적인 구조로 계획하는 것과 사회 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이 정책이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현황을 보면요, 시민이 각자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살아가도록 도시의 구조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정해가는 그 도시가 우리가 건강도시라고 정의할 때, 이제 1998년 과천시가 한국 최초로 건강도시 사업을 시작했고요. 2004년도에 서울시가 이제 WHO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2006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101개 도시, 이제 이것은 협회 도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법, 일명 건강도시법인데요. 국민건강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이제 정확한 명칭이겠죠. 2021년 12월 2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전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지표의 개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급의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2022년 3월 25일에 건강도시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이슈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면 이 중요한 담론이 주로 보건, 행정, 의학, 도시전문가, 이런 정치, 그리고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정책 토론회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만 봐도 그분들의 이제 분야가 다 이렇게 보건, 행정, 의학, 도시, 이런 전문가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강도시 담론에 교회는 왜 참여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생기는 것이죠. 전통적이고 이제 보수적인 그 교회와 교인,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한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주장은 제가 있는 교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혁주의 보수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식이 제가 더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의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과 전문적 지식이 또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목회자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시선들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에만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목회자가 성실한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주로 이제 순수한 어떤 신학적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죠. 저는 이제 조직신학분과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조직신학분과에서는 어떤 사변적인, 관념적인 그런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장점에도, 이런 것들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약간 고립시킨다고 하는 그런 단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공신학은 이제 그래서 공공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의 필요성과 이것들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그 접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공공신학이거든요. 공공신학적 방법론은 이제 최근 세계 신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조금 관심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공공신학이 주목받고 있는가? 일단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정말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공공신학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신학교 또는 신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교는 대부분 공공신학적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남아공의 스텔보시 대학의 베이스 노디어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토리아 대학, 이거 지금 대표적으로 두 학교만 지금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학교들만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미국에서도 프린스턴, 그 다음에 미드웨스턴 바프티스트, 그 다음에 루터란 세미너리, 이런 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센터들이 있고요. 독일 이제 밤베르크 대학이나 네덜란드 이제 자유대학교, 그 다음에 영국에도 이제 체스터 대학이나 에딘버러, 세인트 앤드류스, 그 다음에 리즈 대학, 옥스포드, 이런 대학들이 전부 공공신학 연구를 위해서 이런 센터들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제 오타고 대학이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호주에서도 찰스 스타트 대학이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이제 휴턴 컬리지가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보면 타이완에 이런 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시아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수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는 대학들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을 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2016년도에 이미 Faith in the Public Square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리폼드 신학교도 이렇게 기관을 세워서 공공신학과 관련된 그런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빈 대학교와 칼빈 신학교도 공동으로 카이퍼 인스티튜트를 세워가지고서 공공신학 관련 연구를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공공신학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볼 때 한국의 조금 신학자들이 조금 관심이 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우리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신학교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극소수의 학자들과 목사님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의 코로나를 보내면서 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됐어요. 물론 그게 정당한 지탄이냐 정당한 비판이냐는 이제 차치하고 현실적인 그런 현상만 두고 보면 실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했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한 번씩 던지는 이제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어떤 공적 능력이나 교회의 공공성이 좀 많이 우리가 약해졌던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복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 복음의 공적 능력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이 어디 있어? 라고 이제 질문하게 될 때 그 분야는 공공신학이 전문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공공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에 리폼드 퍼블릭 시올로지라고 하는 그 책이 출판이 됐는데요. 플러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또 플러 출신들의 이제 학자들이 함께 리폼드 그러니까 개혁파 입장에서 공공신학을 개진했었던 그런 연구들을 엮어서 책으로 출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개혁파 공공신학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공공신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 그것들이 왜 나왔으며 어떤 배경에서 나왔으며 공공신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공공신학을 통해서 이 문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샬롬시티 또는 건강도시법의 시행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발표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이제 맨 밑에 지금 2개 있는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본 존 칼빈의 신학, 한국개혁신학에서 출판되었고요. 하이니 베르구드 슈트룸이 제시한 공공신학의 특징, 한국 조직신학 연구에서 모두 이 2편 다 좀 작년에 출판된 논문들인데요. 제 논문입니다. 이 2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공신학의 단론이 사실은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시작되었죠. 로버트 벨라가 이제 시민종교라는 개념을 설명하다가 이제 미국이 전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는 어떤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국적인 것을 개발하면서 그것들을 어떤 종교화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미국 시민들의 연합, 단합을 이제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과 조금 구별되어서 공공신학, 공적인 신학이 있다라는 그 개념을 이제 마틴 마티가 처음 이야기하게 됩니다. 74년도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설명하면 시민 종교는 어떤 정치적 목적, 연합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의식이나 종교의식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공공신학은 반대죠. 어떤 신앙의 순수한 반론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 사회를 어떻게 변혁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방향이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다 보니까, 역사가 짧다 보니까 지금 한 70년이라고 해봤자 50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집중적으로 연구된 것은 채 20년이 아직 안 됩니다. 1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논의에 대해서 아직도 공공신학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시원하게 이거야! 라고 대답하기까지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혁주의 신학 또는 신정통주의 신학 또는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정의하려면 최소한 몇십 년간의 그런 연구가 축적되어서 어느 정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데,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공공신학자들이 다양하게 공공신학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양성과 애매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신학의 현재는 이 다양성과의 애매모호성이 하나의 특징으로까지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공공신학을 위한 세계 학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우리로 치면 학회 같은 것들을 출범하게 되는 거죠. GNPT라고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포 퍼블릭 시올로지라고 하는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매년 IGPT를 통해서 저널이거든요.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15라고 숫자 써 있는 그게 저널이거든요. 그 저널을 통해서 매년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의 저널이 출판이 됩니다. 3권에서 4권 정도에.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세계 공공신학자들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라고 하는 리트 포라카에서 만드는 시리즈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15권까지 지금 출판이 되었는데, 이 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신학을, 세계에서 공공신학을 논의하는 그 시리즈, 논의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어떤 시리즈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하게도 제 책이 13번째 올림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NPT가 이게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대규모 컨퍼런스를 열게 되는데요. 2007년도에 이제 프린스턴에서 출발하면서 첫 모임을 했고요. 2010년도에 이제 호주, 그다음에 2013년도에 영국,
그다음에 2010년도에 16년도에 제가 공부했던 스텔렌보시 대학 남아공에서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독일 바벨크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제 브라질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신학과 공공신학을 어떻게 조금 차이점을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공공신학이 바라는 이제 세 가지 영역은 교회와 학계와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신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를 봤을 때 대부분 교회죠. 교회 안에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끼리 대화를 하기 위한 그 신학인 거죠.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한 학문이 신학인 거죠. 좀 멀리 나갔다, 학교에서도 보면 좀 멀리 나갔다 하더라도 가학문적인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 전통 아래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기독교학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실천신학과 기독교 상담학,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성경신학과 기독교 교육학, 이런 정도의 간학문 연구가 이루어졌긴 했지만 타학문과 일반 학문과의 간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공공신학과 다르죠. 공공신학은 그것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신학 연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회와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전통신학도 사회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스탠스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전통신학은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정해놨죠. 정해놓고 사회에 이게 기독교의 입장이야 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사회와 대화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은 그 신학적인 뿌리는 그대로 두되, 그 내용은 그대로 두되, 사회와 대화하기 위해서 세상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신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와의 그 접점을 많이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의 공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공적 담론에 우리가 신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학이 사실은 믿음에만 막 호소하는, 신념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대화가 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사회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신앙이 아닌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논증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공신학에서 공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공공의 의미를 대부분 이제 위르게나 하버마스가 쓴 공론장의 구조 변동에 나오는 그 공론장의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부르주아 공론장이 이제 처음에 출범하게 됐는데요. 말하자면 이거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는 이제 공론장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귀족들이 명령하게 되면 그것들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약자들은 그런 어떤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정부가 중요한 시기가 됐죠. 길드들이 이제 어디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에 팔리기 시작하고, 인도에 가면 어떤 상품이 정말 좋다더라, 이런 정보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우리로 치면 무가지 같은 게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보를 잡아서, 그래서 어떤 그런 거래에 관한 정보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서 카페나 커피숍이나 아니면 살롱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서로 정보를 나누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만을 나누다가 이제 조금씩 그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예를 들면 누군가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죠. 지난주에 너 혹시 그 오페라 봤어? 어땠어? 그 오페라 주인공의 표현력이 어땠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발전해서 이제 문화 비평의 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나 이런 것만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세금을 내는 문제들과 중요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정부가 어떤 세금 정책을 했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또는 비평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이제 공론장이 형성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론장의 특징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의사소통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론장에서 대화할 때는
최소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 그냥 내 비주얼인데? 그냥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느낌상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공론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론장은 공개가 되어 있어서 모두가 알 수 있는 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접근관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멤버십만을 줘서 그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공론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비판점이 많이 있지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공공신학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공론장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신학이 그러니까 신앙이 왜 기독교가 왜 종교가 왜 공론장에 참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지금 이 시대는 탈세속화 또는 후기 세속사회 또는 종교의 귀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세속화 이론이 있었죠. 합리적이고 과학이 발달한 이성사회가 될수록 이제 종교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제 본 것이 세속화 이론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종교 인구 오히려 더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종교 인구를 보면 계속해서 종교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세속화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사회학자들 중에 이제 세속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줄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탈세속화 사회가 됐을 때는 이제 공론장 안에서도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론장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론장에 나올 때는 너희들이 종교적 신념을 집에다 놔두고 나와 이런 의미였어요. 공론장에 나와서는 종교적 얘기를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나의 어떤 신념을 구성하는 그 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할 때 이 종교적인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그것들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약자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신념을 저는 사실은 성경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놓고라고 하면 이걸 놓고서 내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종교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겐 하버마스도 초기에는 공론장에는 그 종교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후기에는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공론장에서 윤리가 제외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윤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종교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시민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민사회 안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학교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에서 그 회장을 맡아가지고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진행을 어떻게 잘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당회 어떤 회의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안 거죠. 그냥 당연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채청하십니까? 채청.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또 중고등부에서도 보면 이제 그 총회를 통해서 보면 매년 총회 할 때마다 동의하십니까? 채청하십니까? 했던 거, 그다음에 안건 상정하고 뭐 회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봐온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민주 시민 의식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교육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많은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많은 선한 역할들을 교회가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부금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기독교인, 종교인에 의해서 기부금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수주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제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좀 슬픈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전에는 보수적인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비합리적이었다, 비민주적이었다 이런 어떤 비판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종교 하나가 지배적으로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전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사회인 거죠.
그런 마당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용어로 기독교의 신념을 가지고서 일반 사람들과 피기독교인들과 대화할 때 이것들을 강요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념, 기독교적,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운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들을 가지고 아까 우리 교수님,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진리에 해당하는 부분들, 우리가 다른 종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리 베르그스턴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이해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자기 종교적 신념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민주사회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게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세계화가 하나의 큰 특징인데, 세계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립된 어떤 그런 어떤 지역, 물리적인 어떤 국가 경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든지 또 뭐 오프라인으로도 마찬가지죠. 워낙에 교통이 발달하게 되어서 이제 한 국가의 어떤 문제는 그 국가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서로 각 세계에 있는 기독교 우리 형제 자매자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인식들도 교정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하이리 베르그스턴 교수인데요. 흰 백발의 교수가 이 교수입니다. 루터 개신교 협의회 회장, 에카드의 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루터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스탠보시 초빙 교수고 바베르크 대학 전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 중에 포지티브 배치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얇고 작은 소책자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마지막에 5분 남았습니다. 아 정말요? 이 책의 이제 6가지 특징, 이제 6가지 특징을 공공시험 6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중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공론장에 참여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설득될 수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존 칼빈의 이제 신학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적응 개념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막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걸 허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언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적 연구가 매우 중요하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번역을 해야 하니까요. 마치 바울이 고대 철학자와 시인을 인용해서 성경을 기술했었던 것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보다는 이런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때, 근데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근거로 뭘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들의 신뢰성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는 신뢰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은 신뢰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똑같이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칼빈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일반 은총의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 뭐 우리가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의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학술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태만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독교 강요에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신학적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신학을 오해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공공신학은 마치 신학을 배제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지.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는 공공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을 봤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오해고요. 철저하게 신학에 근거해야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개혁파 공공신학이 가능하고 복음주의 공공신학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바운드를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인지를 그 한계가 결국에는 그 공공신학의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정치적 방향성을 채고 이게 이제 책상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은 이 책상에서만 연구되고 이렇게 담론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치 영역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칼빈이 이제 이중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공신학이 일반 해방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과 민중신학 이런 거가 좀 다른 건 뭐냐면 이런 정치 참여나 또 정치 신학과 다른 점은 뭐냐면 정치 참여나 또 그것을 개혁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좀 다르고요. 기존의 시스템을 사회 악한 것으로 완전히 악한 것으로 보고서 그것을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공신학은 기존의 시스템도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만 그 안에도 인간의 죄로 인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바로 공공신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지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신학은 어용신학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명백한 불의에 대하여서도 중립을 이유로 침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모른 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자기중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는 모두 일정한 조건 하에 위탁된 것이라고 경고한다. 받은 은혜를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맨 마지막에 칼빈 핸드북에 이제 돌프 브리치가 한 말이 저는 되게 쇼킹했어요. 칼빈은 제네바 정부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를 향하여 가난한 시민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해줄 것과 빵, 와인 그리고 고기의 가격을 통제할 것과 노동시간 규제와 임금 인상 그리고 실직자의 재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빈번하게 요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쇼킹했습니다. 칼빈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사물은학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전통 신학은 서구에서 발달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유럽에서 발달을 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지역에 다양한 공공신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배우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남아공에 가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칼빈의 영역 주권이 그렇게 악하게 이용됐던 것을 저는 상상치도 못했어요. 아브라함 칼포죠. 아브라함 칼포의 그 영역 주권이 저는 너무나도 좋은 신학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아공에 가보니까 흑백을 분리하고 그 인종차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바로 영역 주권입니다. 여하튼간에 안 좋게 사용을 한 거죠, 신학자들이. 그리고 그 나라는 신학자들이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그것을 영역주권이라는 이 신학 사상을 가지고 서포트 해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외 사례들을 보지 않으면 절대 이런 것들이 악용될 수가 있다는 걸 상상치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다양한 공공신학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이먼 에드먼스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공적 영화를 평가하는 공공신학을 발전시키려 할 때 우리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공공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과 각 지역에 존재하는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공공신학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신학은 우리 교회가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 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더 넓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공공신학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